평생을 바쳐 일궈온 내 식당, 내 이름. 이제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편안한 노후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여행을 떠난 빈집 서재에서 발견한 낯선 서류 한 장. 그곳엔 제 이름과 함께 요양원 입소 신청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행운과 행복이 깃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0해 동안 한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아침 5시면 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골랐고 밤 11시가 넘어야 주방불을 껐습니다. 손님들은 제 음식을 먹고 행복해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일궈낸 식당이 이 동네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한만식의 손맛, 명장의 칼솜씨라는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68이 되었으니 슬슬 쉬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식당을 물려주고 저는 뒤에서 조용히 거들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키운 아들이니 분명 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 미연이도 똑부러지게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 든든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당을 꾸려가는 모습, 그게 제가 꿈꾸던 노후였습니다. 은퇴를 선언한 뒤 저는 식당 뒷방에 작은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거들고 가끔 양념 손질을 도왔습니다. 준호가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쉬셔도 된다고, 손님 접대는 자기가 다 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 공간에 있는 게 좋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곳이니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주방 쪽을 바라보면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같이 육수를 우리고 손님들 북적이는 소리에 정신없이 칼질하던 시절 말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아들이 서 있습니다. 비록 칼질 솜씨는 아직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미연이는 홀에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고 예약을 관리했습니다. 보기에는 참 괜찮은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가끔 홀 쪽을 내다봤습니다. 손님들이 제 음식을 먹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여전히 좋았습니다. 비록 이제는 제가 직접 만들지 않지만 그래도 이 식당의 맛은 제 손에서 나온 거니까요. 준호에게 비법을 다 가르쳐 줬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뒷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미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앉으라는 그녀의 말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연이는 공손하게 차를 한 잔 따라주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식당 운영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재료값도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필요하면 제가 더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설거지뿐만 아니라 장 보는 것도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연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도와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냥 조금만 더 쉬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니까요. 저는 그 말에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배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뒷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내외가 식당을 잘 꾸려나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육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준호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손이 근질근질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채소를 다듬으면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법 어른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홀쪽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는 소리, 또 오겠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만든 비법 소스 덕분이니까요. 그 소스는 제가 10년 넘게 연구해서 만든 것입니다. 재료 배합부터 숙성 시간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소스가 있으면 누가 요리를 해도 맛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저는 그 비법을 아들에게 다 전수했습니다. 준호는 그 소스를 잘 활용해서 요리를 했습니다. 비록 칼솜씨는 부족해도 소스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니까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이 뜸해지자 저는 뒷방으로 돌아가 잠시 쉬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식당을 지키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것이 제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연이가 뒷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미연이가 차린 밥상을 받았습니다. 준호도 함께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미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저희가 잠깐 여행을 다녀올까 해요. 준호 생일도 곧 있고 그동안 쉬지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여행도 가고 그래야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식당은 일주일 정도 문을 닫으려고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일주일이나 문을 닫으면 단골 손님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쉬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저는 괜찮다고 다녀오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뭐가 불편하겠냐. 집에서 편히 쉬면 되지. 미연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뒷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내외가 여행을 간다는 게 조금은 섭섭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아내와 여행을 다녔으니까요. 아내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는 항상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식당 일이 힘들 때도 손님이 없어서 걱정될 때도 아내는 묵묵히 함께 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들 내외를 기특하게 여기며 잘 다녀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와 미연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로 간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푹 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나가서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라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미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는 미안한 듯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탄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보다가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 발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조용히 쉴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첫날을 보냈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할 일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몸을 움직이는 게 좋았습니다. 주방을 깨끗이 닦고 거실도 정돈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출출해져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준호와 미연이가 떠나기 전에 냉장고를 비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면서 문득 식당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이면 점심 손님들로 북적였을 시간인데 문을 닫았으니 손님들이 실망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라면을 먹고 난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깨어나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켰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산책이라도 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평온한 노년을 보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냉장고에는 여전히 먹을 게 없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서 간단한 재료를 샀습니다. 계란, 파, 두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두부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왠지 쓸쓸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 소리라도 들렸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식당 서류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에게 식당을 넘겨주면서 대충 서류를 정리했는데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의 서재로 가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식당 관련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각종 허가증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의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대기업 식품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계약서에는 식당의 상표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상표권이라는 건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만식이라는 이름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그 상표권을 대기업에 양도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준호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읽어내려가니 제 비법 소스의 제조법까지 넘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은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날짜를 보니 다음 달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준호가 제 이름으로 된 상표권을 팔려고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비법 소스까지 넘기려고 한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도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상담 신청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호자는 준호였습니다. 상담 날짜는 계약 체결 일주일 후로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상표권과 비법 소스를 팔아서 돈을 챙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낸 것들을, 제 이름을 걸고 만든 것들을 이렇게 팔아넘기려 하다니.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뒷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친구 최경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구는 저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지금은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구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만식아, 오랜만이네. 저는 경구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상의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구는 언제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구의 철공소는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이런 풍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철공소에 도착하니 경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친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철공소 사무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경구에게 어제 발견한 서류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호가 제 상표권을 팔려고 한다는 것,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경구는 듣고 나서 화가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만식아, 그 상표권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준호가 내 동의 없이 팔 수는 없어.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상표권은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무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었습니다. 경구는 친구의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경구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만식아, 내가 평생 일궈낸 거야. 그걸 지켜야 해. 저는 경구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나서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상표권은 등록자 본인만이 양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작성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는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준호 씨가 어떤 방법으로든 아버님의 동의를 받아내려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상표권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해 줬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경구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경구가 말했습니다. 만식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경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오라.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와 미연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뒷방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다졌습니다. 제가 읽어낸 것을 지켜내겠다고, 제 이름을 지켜내겠다고.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준호의 서재로 갔습니다. 어제 발견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하지만 서류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상표권 양도 계약서, 요양원 입소 상담 신청서 모두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두기로 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혹시 모르니 증거를 확보해 두라고 조언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저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준호와 미연이가 돌아왔을 때 제가 뒤졌다는 걸 눈치채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맑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제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미연이와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기뻤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표권뿐만 아니라 비법 소스의 제조법까지 양도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소스는 제가 10년 넘게 연구해서 만든 것입니다.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재료의 배합, 숙성 시간, 온도 조절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소스 덕분에 제 식당은 유명해졌습니다. 손님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그걸 돈 몇 푼에 팔아넘기려는 것입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는 상표권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법 소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조법은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물론 준호에게는 가르쳐 줬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제가 그 제조법을 특허로 등록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준호가 함부로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경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 전문 변리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구가 소개해 준 변리사를 만났습니다. 변리사는 제 비법 소스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재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드는지, 다른 소스와 무엇이 다른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다 설명했습니다. 변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특허로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는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변리사는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받는데 몇 개월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했습니다. 제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변리사에게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리사는 알겠다고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차려 먹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식당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지만 둘이 힘을 합쳐서 키워나갔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걱정할 때도 있었지만 아내는 항상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화를 냈을 것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말입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 해결할게. 당신이 읽어낸 것, 내가 지킬게.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준호의 배신, 변호사와의 상담, 특허 등록 계획, 모든 걸 적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제 마음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냉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평생 읽어낸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원으로 걸어가는 길에 여러 가게들이 보였습니다. 빵집, 카페, 옷가게, 다양한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움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지킨다고, 누구도 함부로 빼앗아갈 수 없다고.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뒤면 준호와 미연이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철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것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변리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허 출원을 위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법 소스의 제조 과정을 상세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재료의 종류, 배합 비율, 숙성 온도, 시간까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10년 넘게 연구한 결과물이었기에 쓸 게 많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자를 쳤습니다. 평소에 컴퓨터를 잘 다루지 않았지만 천천히 하니 할만했습니다. 준호가 예전에 가르쳐준 대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들이 가르쳐준 기술로 아들을 맡기 위한 서류를 만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 작업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작업을 마쳤습니다. 저는 작성한 문서를 변리사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그래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경구였습니다. 만시가 잘 지내고 있어?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경구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실 경구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친구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준호의 서재로 갔습니다. 혹시 다른 서류도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서류함을 하나하나 열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식당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건물주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건물을 팔고 임대로 전환했었습니다. 그때는 목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는 저였습니다. 한만식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옆에 다른 서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임차인 명의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제 이름에서 준호의 이름으로 바꾸는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제 도장을 찍은 걸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저에게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었습니다. 식당 운영에 필요한 서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런 서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준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상표권을 팔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도 사진을 찍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서재를 나와서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명의도 바꾸고 상표권 양도 계약도 준비하고 요양원까지 알아봤습니다. 저를 완전히 몰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상표권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써도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법 소스도 곧 특허로 등록될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미연이가 돌아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상표권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해서 상표권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를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법소스 특허 출원도 서둘러야 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명의 변경도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하다고 내일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곧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라도 한 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서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내는 늘 현명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변호사를 만나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준호와 미연이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 위해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서서 버스를 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에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는 반갑게 맞아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어제 발견한 서류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명의 변경 서류, 제 도장이 무단으로 찍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임대차 계약명의 변경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요.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서류는 무효입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명예 변경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준호와 미연이는
이틀 뒤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경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구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시가 무슨 일이야?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임대차 계약명의 변경 서류 발견, 모든 걸 말했습니다. 경구는 듣고 나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자식이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경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만시가 내가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야 해. 중간에 흔들리면 안 돼.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구는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장을 봤습니다. 혼자 지내는 동안 냉장고가 많이 비었습니다. 필요한 식재료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준호와 미연이가 돌아옵니다. 그들은 여행을 잘 다녀왔다며 웃는 얼굴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심하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오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입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해 놓았습니다. 상표권 보호 조치, 임대차 계약명의 변경 거부 통보,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비법소스 특허 출원도 접수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준호와 미연이를 마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마지막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당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으니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식당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꽃집, 빵집, 서점 모두 익숙한 곳들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에는 일주일간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서는 식당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 냄새, 기름 냄새, 제가 평생을 보낸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홀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감사 메시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명장의 손맛을 잊을 수 없다는 글, 최고의 한식당이라는 글, 다양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떠나기 전에 잘 정리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조리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모두 제 손때가 묻은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도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도마는 제가 식당을 시작할 때부터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20년도 넘은 도마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도마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도마 위에서 얼마나 많은 재료를 썰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손님들의 웃음소리, 맛있다는 감탄, 모든 게 이 주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방을 나와 다시 홀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거리가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준호와 미연이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여행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할 것입니다. 상표권을 팔고 식당을 대기업에 넘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이 공간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구는 지금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경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만시가 힘들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해야 해. 경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잠시 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구의 철공소로 갔습니다. 경구는 작업을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작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기 전이라 손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서 소주를 시켰습니다. 경구가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만시가 내일부터 시작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구는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내 용기에 건배하자. 저는 잔을 부딪히며 술을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소주가 쓰디쓸었습니다. 경구가 물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법적 조치도 다 취했고 특허 출원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옳은 일이야. 내가 평생 일궈낸 걸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야. 저는 경구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놀던 이야기, 젊었을 때 고생하며 사업을 시작하던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술집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주를 시켜서 먹으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구가 문득 물었습니다. 만시가 준호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생각은 없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하지만 준호는 그 기회들을 저버렸어. 이제는 제대로 가르쳐줘야 해. 경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판단을 존중할게. 우리는 술을 다 마시고 술집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경구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경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경구가 말했습니다. 만시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항상 내 편이야.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경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 것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준호와 미연이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오후쯤 도착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국수를 삶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미연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와 미연이는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미연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좋았어요. 두 사람은 캐리어를 방으로 가져가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들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연이가 여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와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도 거들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착잡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저를 배신한 걸까요? 하지만 서재에서 본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상표권 양도 계약서, 요양원 입소 신청서, 임대차 명의 변경 서류, 모두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미연이가 말을 마치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는 동안 괜찮으셨어요? 저는 괜찮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두고 가서 죄송해요. 저는 아니라고 젊은 사람들끼리 여행도 가야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너희한테 할 이야기가 좀 있다. 준호와 미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여행 간 사이에 집 정리를 좀 했다. 그러다가 서재에서 서류를 몇 개 발견했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연이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상표권 양도 계약서, 요양원 입소 신청서, 임대차 명의 변경 서류.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준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미연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그러니까. 저는 손을 들어 미연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묻는 게 아니야. 아들한테 묻는 거야. 준호야, 내가 대답해봐.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식당 운영이 정말 어려워요.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이대로는 안 돼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상표권을 팔아치우려고 한 거냐? 내 비법 소스까지 넘기려고 한 거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대기업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그 돈이면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로 시작하겠다고? 내 이름을 팔아서?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은 또 뭐냐? 미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요즘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또래 친구들도 많고. 저는 미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미연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이게 내가 원하던 거냐?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가 평생 일궈낸 걸 팔아치우는 게 내가 원하던 거냐?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괴로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아니야, 선택의 여지는 있었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선택이 있었어.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선택이 있었어. 하지만 너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 대신 나를 속이고 배신하는 선택을 했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연아. 유감이지만 너희의 계획은 실행될 수 없어. 왜냐하면 상표권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거든. 그리고 비법소스는 이미 특허 출원을 했어. 임대차 계약명의 변경도 막아놨고. 준호와 미연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 그대로야. 너희가 나를 속이려 한동안 나도 준비를 했어. 법적으로 모든 걸 보호했어.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빚은 어떻게 갚아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내가 만든 빚이니까. 준호는 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연이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저는 미연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 가족이 서로를 이렇게 배신하나? 가족이 몰래 서류를 위조하고 상표권을 팔아치우려 하나? 미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 집을 떠날 거다.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살 수 없어. 식당도 너희가 알아서 하거라. 단 내 이름을 쓸 수는 없다. 내 상표권도 내 비법 소스도 쓸 수 없다.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식당은 어떻게 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해. 저는 뒷방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짐을 챙겼습니다. 준호와 미연이는 거실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하지만 너는 그 기회를 저버렸어.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해.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든 채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경구가 작은 방 하나를 구해줬습니다. 당분간 거기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경구가 구해준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원룸이었고 필요한 가구는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준호의 창백한 얼굴, 미연이의 당황한 표정,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경구였습니다. 만시가 잘 도착했어?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경구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말 경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경구가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김치, 반찬, 쌀까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적어도 거짓된 가족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 이미 선을 넘었어.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내가 힘들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게 나를 배신할 이유는 되지 못해. 준호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너는 내 방식대로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식당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름 없이는 장사가 안 돼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새로운 이름을 만들든 다른 방법을 찾든 내 선택이야. 준호는 절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전화 끊을게.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준호를 위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작은 시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채소가게, 생선가게, 정육점, 다양한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들을 보니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요리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필요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주방에 섰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칼질을 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역시 저는 주방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밥을 짓고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지낼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까?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며 결정하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준호에게서는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만시가 잘 지내고 있어? 저는 경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경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구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 그런데 말이야, 만시가. 너 앞으로 뭐 할 생각이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지낼까 싶기도 하고. 경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시가, 너는 그냥 쉬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내 실력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힘도 예전 같지 않아. 경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손맛은 여전해. 오히려 세월이 쌓이면서 더 깊어졌어. 그걸 그냥 묻어두기에는 아까워. 저는 경구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시가 작은 식당 하나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 크게 할 필요 없어. 정말 작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손님도 많이 받을 필요 없고. 저는 경구를 바라봤습니다. 경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식당을 한다는 것. 그것도 작은 규모로.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경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것 없어. 우리는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식당을 한다는 것.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구 말이 맞았습니다. 그냥 쉬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잡히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칼을 쥘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음이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구야, 나 결정했어. 다시 시작해볼까 해. 작은 식당 하나 차리려고. 경구는 전화기 너머로 환호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만시가. 내가 도와줄게.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식당을 차릴지, 어떤 메뉴를 할지 하나하나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에 식당을 차렸습니다. 경구가 알아봐준 곳이었습니다. 조용한 마을이었고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식당은 정말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주방도 아담했지만 제게는 딱 맞았습니다. 간판에는 제 이름을 걸었습니다. 한만식의 집밥. 화려하지 않지만 솔직한 이름이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메뉴를 정하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요리했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메뉴만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비빔밥.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시장에서 구한 재료에 따라 메뉴를 정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했습니다. 하루에 최대 10명까지만 받았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만들고 싶었습니다.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갔습니다.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육수를 우리고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예약한 손님은 6명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식당이 궁금해서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가끔 홀을 내다봤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만족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손님이 주방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런 집밥을 먹어봐요.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홀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원했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루 10명만 받았습니다.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약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준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니? 준호는 경구 아저씨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정갈하게 담아 상을 차렸습니다. 준호 앞에 상을 놓았습니다. 준호는 상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저 먹어. 배고프겠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먹다가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식당 문 닫았어요. 결국 못 버텼어요. 아버지 이름 없이는 안 됐어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 준호는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정말 잘 어울려요. 이런 곳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준호는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욕심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잃을 뻔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용서하는 건 쉬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배웠느냐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신뢰, 정직, 가족. 그걸 배웠다면 이번 일이 헛되지 않은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웠어요, 아버지. 뼈저리게 배웠어요. 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각자 살아가자. 너는 내 길을 찾아야 해. 내 그늘 아래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싸서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가는 길에 먹어. 준호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일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준호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준호는 스스로 서야 했습니다. 그게 준호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 문을 닫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밀려왔다 물러가고 또 밀려오고 중요한 건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만식이었습니다. 명장 한만식. 아니,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만식.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한만식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다시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정성껏 요리할 것입니다. 크지 않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내일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김치찌개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산 김치가 딱 알맞게 익었습니다. 저는 레시피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재료, 순서, 불 조절, 모든 게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누구도 그걸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식당 위에 있는 제 거처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손님들이, 새로운 요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명장의 칼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과 함께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은 오직 저를 위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만식입니다. 68배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딱 적당한 때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갑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제가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내가 만약 사연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